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던 그날,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가느다랗게 반짝였다. 70을 훌쩍 넘긴 노인, 박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마르고 주름진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낮게 삐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그의 곁에는 세 자녀가 둘러앉아 있었다. 큰딸 은주, 둘째 아들 성호, 막내딸 은영. 삼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가움을 나눌 여유는 없었다. 담당 의사가 조금 전 병실 밖에서 조용히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성호는 창가에 서서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막내 은영은 병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기계음과 빗소리, 그리고 이따금 새어나오는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아버지 정수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고 은퇴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소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자식들에게도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자식들에게는 낯설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미처 막을 새도 없이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코트를 입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러내렸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듯 한쪽 끈이 풀려 있었다. 삼남매는 영문을 몰라 당황한 얼굴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개의치 않고 곧장 침대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노인의 앙상한 손을 꼭 감싸 쥐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남자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누구신지. 남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성호가 다가가려 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정수가 가늘게 눈을 떴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남자를 향하더니 서서히 초점이 맞아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정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남자의 이름은 한동철이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삼남매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35년 전에 이분께 목숨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삼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버지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겨우 마쳤고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동네 철물점에서 일을 배우게 됐는데 그 철물점 주인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동철의 시선이 다시 정수를 향했다. 정수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밀린 방세 때문에 쫓겨날 처지였고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던 사장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몇 달치를 모아도 만지기 힘든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리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방세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은영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도, 그것을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다. 동철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그 돈이,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은 그 이후로 저를 마치 남처럼 대하셨습니다. 철물점 일도 얼마 뒤에 다른 분께 넘기시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돈을 갚고 싶어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저 동네 사람들이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라는 걸 아셨습니까? 동철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겉장이 다 해진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다. 저는 그날 이후로 35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옛 동네를 돌아다니고 수소문을 하고 나중에는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이름 석자도 몰랐지만 그때 그 골목, 그 철물점의 위치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수첩을 펼쳐 보였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와 지도,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수가 철물점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은 그 동네를 수소문하다가 예전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가지고 계시던 걸 얻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그 어르신을 통해서 사장님 성함과 근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장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부터 수소문해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동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사진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였다. 누군가의 손글씨로 짤막하게 적힌 문장이 남아 있었다. 박정수, 중앙시장 철물점, 1990년경. 그 아래에는
동철이 나중에 덧붙인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분을 찾으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인사드릴 것. 저는 이 메모를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아내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던 밤에도 저는 이 메모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 이분을 찾아서 인사드릴 때까지는 함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목이 메었다. 자신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떠올리며 버텼던가. 아버지의 존재가 늘 곁에 있었음에도 정작 그 존재를 마음의 버팀목으로 여긴 적이 있었던가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동철은 다시 정수의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저 동철입니다. 그때 그 철물점에서 일하던 동철이요. 기억하십니까? 정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기도 버거운 상태였지만 그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한마디를 뱉어냈다. 살았구나. 그 한마디에 동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네, 사장님. 저 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 딸도 다 컸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사장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동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이유는 선생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동철의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그의 눈가에서도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평생 남에게 곁을 잘 내주지 않던 아버지가 낯선 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삼남매는 처음 보았다. 은주는 그제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릴 적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며 며칠 동안 갯돈을 붓듯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러 다니시던 때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때 왜 그렇게 무리해서 돈을 마련하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쓸 데가 있다는 말만 하고 끝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 일로 한동안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던 것을 은주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그 돈을 어디에 왜 썼는지. 하지만 이제야 은주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벼랑 끝에 선 한 청년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우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베푼 건 잊어버려야 진짜 베푼 거다. 생색내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되는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저 지나가는 훈계로 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아버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평생 그 신념대로 살아오셨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한 적이 없었다. 막내 은영은 눈물을 훔치며 동철에게 다가갔다. 저희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 줄 전혀 몰랐어요. 평생 저희한테도 말씀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동철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사장님다우십니다. 그때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건 없었던 일로 하자고. 저도 이렇게 찾아뵙는 게 사장님 뜻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정수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들어
동철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왔다. 그 두 마디가 정수가 그날 내뱉은 가장 긴 말이었다. 동철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병실에는 어느새 눈물과 감사가 뒤섞인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준비하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숨겨진 선행이 밝혀지며 다른 빛깔의 공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은주는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으면서. 정수는 눈을 감은 채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런 건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동철은 병실을 떠나지 않고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삼남매는 번갈아 가며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철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던 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은 일, 몇 번의 실패 끝에 작은 사업체를 일으킨 일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름 모를 은인을 떠올리며 버텨왔다고 했다. 저는 사업이 힘들 때마다 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믿고 건네주신 그 마음을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은영이 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하셨어요? 이미 잘 살고 계셨는데. 동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잘 살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하면 제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아버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스쳤다. 바쁘다는 핑계로, 무뚝뚝한 부자지간이라는 핑계로 마음을 밀어두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로 다가왔다. 은주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정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칭찬 한마디, 안아주는 것 한 번 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희와 달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나 다정한 몸짓 대신 조용히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사장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무뚝뚝함 뒤에 정말 큰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마 세 분도 아버님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병실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내리던 비도 어느새 그쳐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새벽이 되자 정수의 상태는 한결 안정되었다. 의사는 놀랍다는 듯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 낙관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날 밤을 넘긴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었다. 날이 밝자 동철은 다시 한번 정수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야 겨우 인사를 드렸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정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손을 뻗어 동철의 손을 감싸 쥐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 안에는 3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동철이 병실을 나선 뒤 은주는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그때 그 돈 저희 몰래 마련하시느라 힘드셨죠? 정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일을 하시고도 평생 말씀 한마디 안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정수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고 병실을 옮겨 재활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동철은 약속대로 매주 병문안을 왔다. 때로는 과일을 사들고 때로는 아내와 함께 또 어느 날은 다 큰 아들, 딸을 데리고 찾아와 정수에게 인사를 시켰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철의 아들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자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아주었다. 병실 안에는 어느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삼남매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챙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지난 삶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젊었을 때 또 어떤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베푸신 분이 동철 아저씨 말고 또 계세요? 정수는 그런 질문들에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가끔은 옛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식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을 하나씩 발견해 갔다. 봄이 찾아올 무렵 정수는 퇴원했다. 동철은 그날도 병원을 찾아 정수를 배웅했다. 휠체어에 앉은 정수를 부축해 차에 태우며 동철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장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 덕분에 나도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에 동철도 곁에 있던 삼남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웃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남긴 흔적이라는 게 꼭 크고 화려한 게 아니어도 되는구나. 조용히 건넨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사는 거다.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낸 것뿐이야. 그 말에 삼남매는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의 삶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정수의 팔순 잔치가 열렸다. 작은 식당을 빌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는 뜻밖의 손님도 있었다. 동철과 그의 가족이었다. 동철은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박정수 사장님께 인생을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고개를 숙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자식들이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뛰어들어오던 그날, 가족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병실에 흘러넘친 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아버지의 남은 삶에, 그리고 자식들의 삶에도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병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은주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것은 끝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져 온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제 가족 모두의 마음 속에 새로운 온기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성우는 아버지를 조용히 마당으로 모시고 나갔다. 여름밤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성우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저는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었어요. 남한테 베풀면서도 생색 한 번 안 내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작은 거 하나 도와줘도 꼭 티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티 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 성우는 그 말에 눈이 커졌다.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정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기억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성우는 더 캐묻지 않았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삶 속에 이렇게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삼남매는 차 안에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 병실에서의 무거운 침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아버지라는 한 사람의 삶을 향한 깊은 존경으로 채워진 침묵이었다. 은영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여름밤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같은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 하나쯤은 남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말없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작은 친절은 잊어버리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올린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